네, 반갑습니다. 네, 티라 로보틱스의 김동경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 SI 업체, 저희 파트너기도 하신 브리스에서 아주 좀 많은 자료를, 그러니까 많은 어떤 우리나라 상황이나 전 세계 상황, 로봇에 대한 또는 자동화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로봇 관점에서, 그것도 이제 이송 로봇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그 다양한, 그러니까 이송 로봇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사용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극복해 나가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뒷단에는 뭐 아까 브리스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티라 로보틱스하고 몇몇 로봇 회사들이 그 플랫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시장이 결국은 로봇 시장이 이제 커지려고 그러면 로봇 회사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리고 SI 회사만 가지고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그 플랫폼의 장점은 뭐냐면 SI 회사나 저희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공장 자동화 또는 로봇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어떤 산업들이 있죠. 근데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SI, 그러니까 자동화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로봇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뭔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필요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을 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막막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게 구현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티라 로보틱스는 티라 로보틱스는 조금 붙임이 있어서 정확히는 이제 한컴 로보틱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개발의 역사는 10년이 넘었지만 티라 로보틱스 자체적으로 보면 한 3년밖에 안 되는 신생 회사입니다. 3년밖에 안 되는 신생 회사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의 어떤 히스토리가 좀 길기 때문에 다양한 로봇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L 시리즈, T 시리즈가 이렇게 있고, 사실은 보여드리는 로봇은 저희가 표준품이라고 해서 만든 제품이고, 이 제품은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고, 그 이외에 고객이 원하시는 커스터마이즈 제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많은 고객들 좀 확보를 좀 한 상태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로봇을 소개할 때 일반적인 다른 AMR,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퀴를 달고 이송하는 로봇을 AMR 또는 AGV라고 하는데, 이전에 있던 AMR이나 AGV는 1세대 로봇이고 저희는 2세대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생산품이든 부품이든 하여튼 중간 생산물이든 생산을 하고 이송을 시켜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뭐 평지에서는 잘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의 상태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좀 미끄럽고, 어떤 데는 경사지고, 어떤 데는 뭐 거칠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2세대 로봇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 이송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송을 해야 자동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생산성이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를 하면서도 똑같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물품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적지만 일단 물건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이제 지금은 뭐 저희만 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 해야 되고, 또 저희는 또 다른 환경에서도 그런 어떤 이송이 가능한 어떤 형태의 로봇을 제공해 드려야겠죠. 제일 좀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에 기존에는 뭐 AMI나 AG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끄러운 바닥에서 저기 이제 기름을 뿌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구동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로봇은 이런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요 사례로 저희가 파커 핌이라고 하는, 이거 만년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밸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밸브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절삭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동화를 원하셨는데 저희 말고 다른 많은 어떤 로봇 회사들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셨는데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로봇이 자꾸 이제 미끄러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가고 자꾸 뭐 부딪히거나 뭐 서거나 이런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현장에서 시험을 해드리고 저희 제품이 납품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자율주행 하는데, 실외에서 자율주행 할 때는 GPS, 그러니까 위성 신호를 받아서 좌표를 인식합니다. 자율주행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좌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건물 밖으로 나가면 GPS라고 하는 위성에서 여러 개의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서 자기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그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모든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GPS를 가지고 좌표를 인식하고 단지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을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그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제 GPS를 이용한 방식을 쓰고 있고요. 내부에서는 슬램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슬램이라는 방식은 사람이 처음 어떤 동네에 갔을 때 그 동네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하고는 유사합니다. 제가 어떤 동네 입구에 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뭐 지금 처음 왔기 때문에 이 안이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어디에 은행이 있고 뭐 어디에 편의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그런 어떤 그 과정, 일련의 과정. 영어가 슬램이라는 게 simultaneously localization and mapping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걸어가면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그런 어떤 걸어가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그 머릿속에 맵이 그려지면서 그 다음에 갔을 때는 편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인데 그게 슬램이라는 방식이고요. 로봇도 이제 슬램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봇이 어느 현장에 이제 적용되기 전에는 처음에는 로봇 한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게 합니다. 그러면 로봇을 통해서 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맵이 똑같이 있으면 되는데 뭐 갑자기 뭐 어느 날 뭐 은행이 없어지고 뭐 새로운 게 들어온다던가 하면 이제 우리도 헷갈리는 것처럼 로봇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맵의 이 환경이 변하게 되면 처음에 그렸던 그 맵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려서 자율주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해결을 했고요. 여기 요 사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카트들이 많습니다. 이 카트들이 많다는 건 저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고 맵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맵이 바뀌는 환경에서도 저희 로봇은 자율주행이 잘 되고 있고요. 요 사이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브릴스하고 같이 저희가 납품드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내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뭐 조금 그런 자율주행의 기술을 조금 개선해서 실외에서도 되고 이런 어떤 여기 이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턱이 져 있습니다. 이 턱도 넘어가고 그리고 거친 바닥도 갈 수 있는 이런 로봇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로봇은 2세대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조 쪽에 앞에서 뭐 감자 깎는 그 로봇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감자를 깎거나 요리를 하거나 이런데 그러니까 음식물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좀 상당 부분이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동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송 쪽입니다. 이송 쪽.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해썹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해썹이라는 규정은 깨끗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공장을 수시로 물 청소를 합니다. 1시간이나 뭐 1시간, 2시간씩 물 청소를 하면 자연히 이제 바닥에는 물기가 생기겠죠. 그러면 물기 때문에 미끄럽고 그리고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경사가 져 있고 이런 배수관이 있어서 이런 어떤 이송 쪽에는 자동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CJ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음식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고요. 이 로봇은 뭐 CJ뿐만 아니라 미국의 네슬레나 코나그라와 같은 그런 식료품 제조사들과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요 실외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자율주행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질 때 어느 정도 공장이 이제 내장재가 완성이 되면 무거운 어떤 이송체, 그러니까 지게차 같은 것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무거운 물건을 이송시킬 때 저희 로봇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에 그 수출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고 저희도 이제 같이 뭐 많이 수출을 했는데, 미국이 2차 산업,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산업을 제일 먼저 했죠. 유럽하고 같이. 그래서 공장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무슨 많았고,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 뭐 또는 뭐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베트남으로 나왔죠. 그래서 미국 내에는 공장이 거의 있지만 계속 개선시키지 않고 더 늘어나지 않고 이런 상태가 유지되다가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모든 공장을 이제 미국으로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장들이 이게 새로 진 게 아니라 대부분 오래됐기 때문에 되게 거칩니다. 이렇게 거친 상태이고, 이런 거친 상태에서 이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그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이민자를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공장에서는 이민자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그런 노동력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이제 자동화 시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제일 핫한데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친 바닥에서 이송시킬 수 있는 로봇이 미국에 있는 로봇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에 이제 타이어 만드는 공장이고요. 저희가 이 공장 이런 거친 바닥에서 한 200m를 타이어를 들고 이송을 해서 장비하고 타이어를 만든 장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mm 공차로 그 시연을 해드려서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로봇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거친 바닥만 가면 되는 어떤 그런 로봇인데, 그 이외에도 어떤 그 장비를 교체하는 뭐 이런 통을 들고 가서 이 가스통을 들고 가서 교체하는 이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요거는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건데요. 현재 이제 국내의 모 반도체 공장에서 저런 가스 캐비넷이 한 20만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있는 공장에 그게 현재는 지금 다 사람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상당히 위험한 가스거든요. 이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 로봇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자동화에 대한 이송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평범한 다른 어떤 1세대 로봇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사이트들도 보유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 공정 내에서부터 이런 그 자동차 부품 이런 어떤 다양한 로봇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이제 팔이 달린 로봇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휴머노이드는 아직은 조금 산업 현장에서 쓰기에는 가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게 휴머노이드 가기 전 단계에 팔과 모바일을 결합한 형태의 로봇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걸 A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AMR이라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만들어서 많이 납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장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브리스하고 같이 이제 해외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전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나가려면 당연히 인증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인증을 좀 확보를 한 상태고요. 기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2세대 로봇이라고 부르는
어떤 기술들을 다 특허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브리스도 저희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밖에는 안 됐지만 해외에 좀 많이 진출을 해서 뭐 스페인이나 일본, 미국에 좀 파트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먼저 이렇게 크게 좀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해외에서 좀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좀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거꾸로 국내 대기업이 저희하고 이렇게 파트너 맺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회사는 작습니다만 대기업도 좀 하기 힘든 큰 기업에 저희가 업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뭐 스텔란티스나 네슬레나 구디어 이런 쪽에 업체 등록이 돼 있고 그런 어떤 레퍼런스로 LG CNS가 저희 이제 파트너로 선정을 해주셔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 다음 주부터 열리는 프로메시라고 하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전시회에 같이 공동으로 부스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저희 회사에 대한 좀 자랑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전진 대표가 말씀하신 플랫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플랫폼이 생기면 네이버 플랫폼이죠, 카카오 플랫폼이죠, 뭐 구글 다 플랫폼이죠. 플랫폼이 생기면 어떤 효과가 있냐, 뭐 다 아시겠죠. 처음에 이제 플랫폼을 만든 건 애플이죠. 애플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자체를 만들어서 애플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앱 스토어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엄청난 기업이 됐고요. 초창기에 이제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초창기에 애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하고 보면 사실은 뭐 좀 차이는 났습니다만 그렇게 차이는 안 났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의 차이는 좀 민망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다 이제 플랫폼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플랫폼이 이제 애플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쪽으로 넘어와서 안드로이드에서도 생태계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생태계는 보면 폰에 대한, 그러니까 폰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사실은 이제 쿠팡도 어떤 이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 다양한 업체들이 이 생태계에서 돈을 벌고 있고 시장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금 생태계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LG전자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iOS,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스마트폰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냥 폰만 만드셨죠. 그래서 다 실패를 하고 애플만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회사 중에 HP라는 데서 웹OS라고 하는 형태로 란 어떤 OS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HP는 이제 그 사업을 접었죠. 그래서 뭐 좀 속된 말로 좀 망했고 LG전자가 그 웹OS를 들여다가 그 핸드폰이 아닌 TV를 베이스로 한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웹OS라고 하는 이제 그 형태의 생태계를 만들었고 지금 뭐 TV나 뭐 LCD 시장이나 이런 시장을 봤을 때 중국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세계의 어떤 거의 대부분의 어떤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뭐 중국 업체들이 이제 뺏어가고 있죠. 그런데 LG전자는 TV 쪽에서 그래서 국권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서인데요. 웹OS를 통해서 LG전자가 벌어들인 돈이, 그러니까 TV 말고 이런 웹OS를 통한 생태계를 통해서 뭐 광고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면서 번 돈이 작년에 1조입니다. 1조가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번 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료비가 0인 상태에서 1조를 번 거죠. 1조가 순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이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 이제
생태계 만들기까지는 조금 힘이 들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시장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예를 더 들어보면 IoT 뭐 지금 그 이제 가정에서 쓰이는 상당한 뭐 수의 뭐 많은 종류의 IoT가 있죠. 뭐 스피커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도어락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IoT 기기들이 있는데 이 기기들을 투야라고 하는 회사가 일단 뭐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좀 표준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해서 그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투야라고 하는 그 IoT 그 어떤 플랫폼에 호환이 되는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투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업체도 뭐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oT도 그 삼성이나 LG도 다 이제 뭐 나름대로 IoT를 이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은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사 위주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요 시장도 IoT 시장도 조금 투야라고 하는 업체들 해외 업체입니다. 해외 업체한테 좀 내준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길게 장황하게 써놨는데, 그냥 뭐 결론은 로봇도 생태계가 중요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SI 업체에서도 쓸 수 있고, 로봇의 어떤 로봇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생태계를 만들어 놔야 그 시장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 활동하는 로봇 회사들도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제 많은 로봇들을 팔 수 있고, 그리고 SI 업체들도 조금 더 쉽게 한 번 개발했던 거를 뭐 두 번, 세 번 약간씩 변경해서 개발을 해서 납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재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산업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한데 로봇이 필요하고 좀 어떤 환경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HP가 못해서 망했던 어떤 그 산업을 애플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된 것처럼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업체들하고 같이 그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플랫폼 만들어가야, 그러니까 어떤 뭐 디바이스에 대한 것도 표준화해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고, 그리고 거기서 과금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로봇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각종 어떤 개발 툴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불가능한 상태고, 얼마 전에 이제 딥시크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옛날에 그 전에 미국의 AI 업체들이 독주하던 어떤 AI 시장을 일반한테 이렇게 오픈한 것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것처럼 저희도 그런 형태로 좀 그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그 LG전자가 웹 OS를 오픈을 했습니다. 소스를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 이제 컨소시엄에 같이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웹 OS를 직접 개발을 하셨던 임원분이고, 그분이 나와서 이제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로봇을 위한 플랫폼, 로봇을 가지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컨소시엄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시작을 해서 여러 업체들 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웹 OS가 아닌 웹 로스입니다. 로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로봇에서 사용하는 미들웨어고요.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거는 웹이 장점이 상당히 쉽습니다. 아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프로그램하고 쉽게 뭔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LG전자의 웹 OS에서 따왔지만
일단 좀 비슷한 이름이지만 뭐 의미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웹 로스라고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시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에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뭐 많이 접하셨을 텐데 뭐 치킨을 뭐 로봇으로 한다던가 이런 또는 뭐 용접을 로봇으로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아실 텐데 뭐 사실은 저희 용접을 모르기 때문에 로봇을 만들어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다행히.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로봇 자체를 저희가 다원적 로봇이든 뭐 AMR이든 어떤 표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파워드 바이 웹 로스라고 하는 이런 저희가 제공해드린 표준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생태계를 만든다면 이분들이 뭐 일단 용접하시는 분들이 뭐 치킨을 만드시는 분이 또는 다양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쉽게 로봇을 이용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기술을 보면 뭐 당연히 이제 그 로스, 그러니까 웹이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이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로스라고 하는 로스에도 그러니까 로봇도 이제 표준이 있습니다. 로스라고 하는 표준이 있고 그 표준 안에 사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통신 쪽이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안정적으로 많은 로봇을 컨트롤하거나 환경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통신이 되게 중요한데 DDS라고 하는 것들을 로스2에서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 단순하게 로봇이나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AI도 접목할 수 있는 구조로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DDS는 이제 뭐 너무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프로토콜인데 DDS가 이 DDS의 소프트웨어를 이게 좋다,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이제 OMG라는 글로벌 기관이 있고요. 다행히도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DDS를 가지고 인증을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이게 그룹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업체고 저희 그룹 네트워크스도 저희 웹 로스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표준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뭐, 요거는 이제 DDS의, 그룹 DDS의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이거 사실은 DDS는 국방에서 나온 기술이고, 뭐 국방에서 나온 만큼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룹 DDS는 뭐 국방뿐만 아니라 로봇 분야에서도 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웹 로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좀 로봇을 만드는 회사든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회사든 저희하고 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직은 로봇을 이용한 플랫폼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성공한 사례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LG전자가 성공한 어떤 그런 어떤 웹 OS 상에서 로스를 이용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AI 하면 이제 벌써 미국에 뺏겼다, 중국에 뺏겼다 얘기를 하는데 뭐 적어도 로봇 쪽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